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사 한병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동형 모의고사는 총 4회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와 출제 유형을 그대로 접목했습니다. 따라서 출제 유형도 같고 문제 수준도 똑같고 거의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따라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도 하고 암기가 덜 된 부분은 암기도 하고 그래서 외울 거는 확실히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회부터 해서 4회까지인데요. 1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긍정형, 부정형, 그다음에 박스형, 그다음에 이제 계산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긍정형과 부정형은 합쳐서 서술식 지문으로 해서 약 한 28문제 내지 30문제가 출제되고, 박스형의 문제로다가 8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계산 문제가 1문제가 나와서 많이 나올 때 이제 2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리하면 총 40문제가 되겠죠. 작년 그 27회 시험을 보게 되면 박스형의 문제가 11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가 1문제가 나오고 해서 총 이제 긍정형과 부정형에서 28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될 테고, 출제 유형에 따라서 저도 문제를 이런 수준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 1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의 출발은 객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독자적인 부동산 소개업자는 각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은 객주에서 시작했죠. 고려시대 때. 그렇지만 이제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그 최초의 부동산 소개업자가 바로 조선시대부터 나온 각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회를 다른 말로는 집주름 또는 집거간 또는 가거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옳은 말이죠. 2번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죠. 즉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된 계약이 바로 이제 중개계약이니까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개계약은 이제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계약은 전부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죠? 중개계약은 계약이지만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지만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사실행위에 해당하죠.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부동산 중개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서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상행위라는 것은 상인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민사중개이면서도 또한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상행위는 상인이 하는 행위가 상행인데,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이다. 즉 개공은 직업이 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하는 그 중개행위는 상법에 규정된 상행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중개를 받는 대상자는 상인이 아니죠. 상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고 민사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공 자신은 상인이지만 중개를 받는 거래 당사자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4번 이법 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틀린 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맞죠?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서 중개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도 포함되죠. 따라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이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외에 가등기 담보권도 포함되고 근저당권도 포함되고 유치권 이전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권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질문.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라함은 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하는 것을 말하죠.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을 말한다. 들었습니다. 중개업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건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였건 하지 않았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전부 중개업이 되겠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들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부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을 한 자도 있고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틀렸습니다. 중개보존은 중개 업무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게 하려면 중개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맞죠? 가로 닫고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지문은 중개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의 정의인데요. 해마다 1번과 2번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인데 한 문제가 별도로 매년 출제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이 법은 이 법상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과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들렸는데요. 민법상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그 이유가 이 법상 중개대상물은 5가지인데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 2가지는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그 외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인데요.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준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재단이나 또는 자동차, 선박, 또는 중장비 등은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방법으로 공시가 되어 있어서 준부동산에는 해당하지만 그렇지만 중개대상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번호 드렸죠. 니은번 이 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된다. 틀렸죠.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 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요.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요거는 이제 물딱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개대상물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미음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모입다는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있다. 맞죠? 특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만 근데 20개 집단.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20집단은 등기라는 방법을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명인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만 되죠. 그렇지만 임목이나 명인 방법 갖춘 20집단이나 전부 다 중개 대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되는 것은 옳은 것, 디귿번, 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분양권, 이거 중개 대상으로 되는 거 옳은 설명이고, 1번 아파트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가 없다 이고, 그 다음에 면번 임목과 명인방법 갖춘 소멸단은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3개가 되겠죠. 3개인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개.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질문이죠. 정답은 2번. 3번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옳은 질문인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따라서 맞게 하려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리고 뒷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아니죠. 간사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따를 의미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심의사항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총 4가지 사항을 심의하는데 4가지 사항을 두 문자를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자, 수, 성, 책 4가지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수,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성,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고 책,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해서 심의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심의사항은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 당의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맞는데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의결이죠. 그래서 사전 의결을 거쳐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 당의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사전이나 사후라는 말이 없이 의결을 거쳐 당의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합니다. 사후 의결이 아닙니다. 니은번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는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디귿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때 의결도 사전 의결을 의미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 수급상 필요하면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급상 필요해서 숫자, 그 다음에 선발 예정 인원에서 선자 동그라면 수선 꼭 두 글자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디귿번 옳은 지문이고요. 레일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옳은 점이 되겠죠. 특히 응시생 형평성 확보에서 형평성 확보 밑줄 치고 형자의 동그라미,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서 밑줄 치고 채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형체, 그래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디귿번처럼 그다음에 수급상 필요하다면 수급상 필요 밑줄 치고 숫자의 동그라미, 그때는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번과 리을번 두 개가 옳은 지문이죠. 미음번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증 교부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설명은 디귿번과 리을번 두 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만 차분하게 잘 정리하시면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중에서 옳은 것은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용권 확보할 것. 어디가 들었나요? 가로가 들었죠.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가로 열고 같은 조라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2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가로 닫고 맞죠? 그 다음에 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옳은 지문 정답은 2번이죠. 따라서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법이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가로 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가로 내용도 잘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대표자 심표. 이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뜻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대표자 및 그만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 가로 열고 사원이란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데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죠. 실무교육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아니죠. 중개업 외에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로서 관리 대행이나 상담이나 경영기법 제공이나 분양 대행이나 이사업자 등의 소개나 경공매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돼도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만이 아니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란 중개업, 그다음에 관리대행, 상담, 경영기법 제공, 분양대행, 이사업자 등의 소개, 경공매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이라고 해야 옳은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앞쯤에 들었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라고 해야 되겠죠. 뒷집문은 맞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은 맞지만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2번이죠. 6번과 같은 법인의 등록 기준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올해도 꼭 나올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등의 결기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틀린 것 X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찾습니다. 기억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 또는 일반 사면을 받아 집행이 면제된 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개공등이 될 수 있다. 일반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된 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면을 받아 집행이 면제된 자는 즉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자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간은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건 또는 300만 원 미만이건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선고받은 후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이같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사원 임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들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받았을 때는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건 또는 미만이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 선고 후 3년간의 결격사유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결국 기억번부터 미연까지 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옳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은 특히 결격사유도 매년 나오는데 특히 결격사유 파트에서 계속 매년 출제되는 파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사항들을 지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말합니다.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때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에게는 직무교육.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교육을 종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된다. 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3번,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서에는 외국인이 등록등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별도로 고용하여 고용신고할 때는 외국인이 등록등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죠. 그렇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할 뿐 그 외국인의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4번, 고용신고서에는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고용신고할 때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첨부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 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료증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육 수료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및 교육 수료 여부 두 가지를 다 또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용인 파트가 작년과 달리 올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신설 개정된 것은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신고할 때는 외국인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게 작년과 달리 하나 추가된 사항이고요. 또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결격사에 해당한지 여부도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이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법인 가르고 법인의 분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공의 업무지역도 전국, 공개공의 업무지역도 전국, 분사무소의 업무지역도 전국입니다. 전국이라는 것은 전국에 소재한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즉 전국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1번 옳은 질문이고요.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적은 전국이다.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적은 이들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적과 똑같습니다. 3번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적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로 한다? 아니죠. 특광도로 한다. 특광도를 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시, 도를 업무지역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죠. 4번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이 법에 규정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관할구역이란 다른 다른 시도, 즉 다른 특별시, 광시도,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가 아닌 다른 특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외란 다른 특광도에 그 말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중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 말은 정보망에 정보를 올린 다른 개공과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본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같이 공동 중개할 수 있다 뜻이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즉 법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는 공개공,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부개공, 이들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토, 건, 입공광 동일합니다. 토, 건, 입공광, 토, 토지, 건,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영상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 광업재단 동일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답 3번.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들었습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개업 공인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나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 지역에 분사무소를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사, 예를 들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를 말하는데 법개공과 공개공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도 없지만 설령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다면 이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행정형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즉 법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입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군구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앞지문이 들었습니다. 법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이라고 해야죠. 제외. 그 다음에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천마크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 천마크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은 법개공뿐만 아니라 공개공, 부개공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개공은 이렇게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공개공은 해도 맞는 말이에요. 부개공은 해도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질문. 개업공인회사가 천막 등 임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회사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제재 내용은 두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행정 형벌까지 부과한다. 옳은 설명은 이제 4번이었습니다. 이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올해도 출제가 될 거예요. 8번과 10번 문제는 거의 나올 겁니다. 지금 1회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1회 문제 40문제 중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한 6, 70% 이상은 그대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5개 건물의 성명 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개공과 공개공 사무소 명칭 즉 상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야만 맞습니다. 2번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회사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법정 문자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회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은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라고 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옳은 설명 답 3번 나왔네요. 4번 질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된다. 분사무소잖아요. 분사무소 설치하는 5개 광고문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인 간판 등에는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외 연락처라든가 또는 등록번호를 추가로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분사무소에 설치한 5개 광고물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책임자 성명 외에 연락처, 등록번호 등은 추가로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성명을 표기했을 때 이때는요.
간판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형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결국은 옳은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는 사유로만 묶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진해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는 3가지밖에 없는 거 외워두셨죠? 3가지 이패취가 됩니다. 이전 신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 취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이때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번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 신고한 경우 이패취에서 여기에 해당되죠. 이번 등록관청에 휴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왜? 휴업 신고했다가 그 다음날 재개 신고하여 또 다시 바로 재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간판 철거하고 부착하고 비용만 들어가죠. 휴업 신고하였을 때는 간판 철거 의무 없습니다. 디귿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했으면 중개 못하죠. 그러니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패취에서 여기에 해당되죠. 리얼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받았으면 개공이 아니죠. 중개 못하죠. 그러니까 간판 철거해야죠. 이패취소 취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미음번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 이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짧으면 15일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15일 받았다 해서 간판 철거하느냐고 돈 들어가. 다시 부착하느냐고 또 부착비 들어가면 너무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도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지체 없이 개공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간판 철거에 대한 사유는 기역, 디귿, 리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특히 간판 철거 지체 없이 해됨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즉 공개공과 부개공을 말합니다. 공개공과 부개공 즉 개인인 개공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10이 아니라 7이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장이 법인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니은번 옳은 지문이죠. 디귿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즉 공개공, 부개공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들었죠? 공개공, 부개공, 소공은 자신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하려 하면 없습니다. 단지 크기만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공개공, 부개공, 소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에 따른다 해야죠.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에 따른다. 그 다음에 리얼번 개인인 개업, 리얼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다 포함됩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 등록해야 되겠죠.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공이건 소공이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풀겠습니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O, 틀린 것 X,
바르게 짝져진 것. 여기서는 이제 전속중개계약인데요.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을 딱 밑줄 치고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고. 자, 기업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죠. 물론 매도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건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이건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장애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이를 공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옳은 질문이죠. 디귿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뢰인은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 맞고요. 리얼번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거래 예정 금액은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하는 매체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될 내용은 7가지 기, 상, 지, 권, 공, 거, 시, 기,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그 다음에 상, 중개대상물의 상태로서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 상태. 지로서는 입지와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이란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을 우리는 입지 조건이라고 하고 그 입지 조건도 공개해야 되지만 환경 조건으로서 일조, 소음, 진동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으로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되며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됨이 원칙이지만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 하나에서는 공시지가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그럼 결국은 기억번 X, 니은 O, 디귿번도 O, 리얼번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앞에 문제가 좀 비교적 법령이 주의만 기울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쉽게 출제했으니까 좀 아마 쉽게 문제를 풀으셨을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15번부터 또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나머지 한 15문제 정도가 공인중개사 법령 쪽의 문제고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머지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문제와 중개실무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